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서해문집 출판사에서 냈던 감정의 자화상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목에서 감정의 자화상이라고 했듯이 주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미술작품 중에 자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주목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대한 탐구가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인데요. 알파고 사건이 인간에게 준 충격은 대단했죠. 사실은 계산적 사고, 그다음에 합리적 사고라는 면에서는 이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알파고였잖아요. 그동안 인간은 인간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면서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법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기계를 이기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관성대로 인간을 이성으로 규정 지으려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규정에서 이성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까지 포함해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꼽아보면은 사실은 감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인간의 그 다양한 감정만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사실 인간의 이 눈, 코, 입, 이목구비의 안면 근육 자체만큼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 표정이라는 건 곧 감정의 발로이고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도요, 인간의 웃음과 기쁨과 노여움과 불만과 이런 다양한 표정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너무너무 기쁠 때조차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기쁠 때 흐르는 눈물과 분노했을 때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과 사실은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그냥 표정만 보면 알지만 인공지능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감정 표현도 잘 구별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 복잡하고 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만큼 새롭게 감정에 대해서 우린 주목하고 인간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바라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로 이성만 탐구해 왔고요. 실제 수천 년에 걸친 어떤 인류의 철학의 역사라는 것들 보면은 이성에 대한 분석 방법이었던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탐구해 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철학의 대상도 보다 더 감정이라는 면에 충실하게 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대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자화상이냐. 미술작품 중에 인간의 감정, 일단 타인의 감정을 아는 것은 한 달이 건너잖아요. 제일 풍부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죠. 화가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 자화상이고요. 보통 많은 화가들이 자기 자화상 한 점만 그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 어떤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것, 영혼의 자화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자화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때 풍부하게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미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넓혀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 소설작품이에요. 소설이라는 거는 그 작가만이 아니라 그 시대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이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궤적을 쭉 추구해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명작품일수록 전형적인 감정의 형태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겪는 그 감정의 다양한 양상들을 풍부하게 담아내기 때문에 그 소설과 함께 자화상을 이렇게 버무려서 풍부하게 감정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 감정의 자화상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한번 차례를 보면 분명한데요. 감정을 18개로 일단 구별을 했어요. 물론 더 많은 감정이 있는데 지면의 한계상 일단 18개만 담았던 겁니다. 분열, 기만, 연민, 절망, 욕구, 상상, 이것은 자기 내부에 숨겨진 감정으로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열망이라든가 투영, 허무, 그 다음에 우월, 울분, 이런 감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뒤엉키게 만드는 감정으로서 상실감, 또 고독감, 또 공포, 인내, 또 결벽, 일탈의 감정, 이렇게 총 18개의 감정을 거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자화상, 실레부터 렘브란토, 또 꾸르베, 또 키르히노 콜비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죠. 이중섭, 고야, 드가, 고갱 등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화가들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들을 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감정마다 또 각각의 자화상마다 소설을 하나씩 연결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에곤 실레의 분열 감정에 대해서는 헤르만 헤세의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를 연결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 또 자기연민이라고 하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민하는 자기연민의 감정에 대해서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과 함께 톨스토이의 안네 까레리나 이런 식으로 자화상 한 두세 개, 특정 한 화가의 자화상 두세 개죠. 왜냐하면 두세 개를 하는 이유는 그 감정의 변화를 화가 내에서 추적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적합한 소설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다 폭넓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감정과 만나는, 정면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고충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자화상을 연결해서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소설과 연계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것도 고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던 책입니다. 오늘은 이 18개 중에서 일단 에곤 실레 하나를 가지고 자기 분열이라는 감정의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 꼭지 정도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에곤 실레는 우리에게 에로티즘 화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꽤나 여러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클림트라는 잘 알려진 화가, 키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그 클림트도 에로티즘적인 요소가 많았고요. 그 그룹의 클림트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대신 클림트가 좀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숨겨진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다면 에곤 실레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화가로 유명하죠. 자화상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자화상이 바로 에곤 실레의 이 이중 자화상입니다. 하나의 캔버스 안에 자기의 모습 두 가지를 기록해놨어요. 자화상으로. 보통 화가들이요 여러 개의 자화상을 그리죠.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기 감정의 궤적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에곤 실레의 이중 자화상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의 두 가지 모습을 하나 안에 담아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죠. 좀 이따 보겠지만 심지어 삼중자화상이라 그래서 하나의 화폭 안에 자기를 세 명으로 그려놓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만큼 다양한 감정을 동일한 시공간 안에 담아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도고 우리가 접근해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화상을 보면은요, 아래에 실내가 있고 위에 실내가 있어요. 아래의 실내는 한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지적이죠. 우리를 뚫어지듯이 바라보는 눈매에 이미 뭔가 이지적인 요소,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다분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분노, 불만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꿰뚫어 볼 듯이 분석하는, 우리를 마치 분석하듯이 바라보는 눈매,
또 입도 꼭 다물고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한 눈빛, 신중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진지함을 보여주는 눈빛이고 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남성적인 이미지도 풍기고 있죠, 다분히.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신뢰, 위에 있는 자화상은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입술도 키스를 하려는 듯이 조금 내놓은 듯 하고요. 이지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는 그런 젖은 눈빛, 젖은 표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불만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품으려는, 안으려는 그런 다른 요소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지적인 신뢰가 뭔가 남성적인 특징이 강하다면은 위에 있는 신뢰는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런 점에서 또 대비가 가능하고요. 둘 간의 관계를 보면은 위에 있는 신뢰, 즉 감성적인 신뢰가 젖은 눈빛으로 아래 이지적인 신뢰를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눈빛, 그리고 아래의 신뢰가 위에 있는 신뢰에 대해서 좀 의지하는, 그래서 이성이 감정에 좀 의지하는 듯한, 그래서 위로를 청하고 또 위로를 나누어주는, 서로가 그렇게 상호 연관, 유기적으로 연관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 안에 이 두 가지 양가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삼중자화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삼중자화상을 보면은 맨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신뢰는 굉장히 관능적이죠. 마찬가지로 유혹의 눈빛으로, 또 도발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우울해 보여요. 그죠? 눈빛부터 표정까지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침잠되어 있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맨 밑에 있는 신뢰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빛이 우리를 봐요. 분노라든가 뭐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거기에는 경계의 눈빛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고요. 꿰뚫어보듯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세 개의 자화상 속에 드러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삼중자화상도 다양한 표정을 갖긴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지 않는 것은 관능적이고 유혹하는 눈빛의 자화상은 여전히 등장하죠. 세 가지 자화상 모두의 공통적인 건데, 맨 오른쪽에 있는 자화상, 앞에 있는 자신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혀놓고 마찬가지로 젖은 눈길로 우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유혹하는 눈빛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화상은 그 왼편에 있는 자화상 중에 제일 아래편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만스럽죠. 노려보고 있죠. 어떤 분노라든가 뭐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다음 동작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거친 동작, 어깨, 손 뭐 이런 모습들이 거칠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 중에 맨 왼쪽 위에 있는 자화상을 보면은요, 굉장히 냉철하고요,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마치 탐구하는 신뢰, 연구하는 신뢰,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성적인 모습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화상은 당연히 신뢰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지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신뢰는 어떤 면에서는 어릴 적부터 신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감정, 자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술을 탐구하고 예술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신뢰의 모습은요, 굉장히 이지적인 면이 강했어요. 연구하고 탐구하는 면이 강했고, 그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 출생의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이지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조부가 그 집이 법률가의 집이었고요. 법률 자문 고문관이었고, 아버지는 또 철도 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만큼 집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딱딱했었죠. 이지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신뢰 자신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독일인의 피가 흐른다. 뭔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독일인의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선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기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료적이고 뭔가 이지적인 요소들이 많은 집안 안에 성장했고, 자기 안에도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죠.
또 그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관능적인 신뢰도 존재해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에로티시즘 화가에 속하고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화상만이 아니라 주변 여인들의 그림을 에로틱한 모습으로 굉장히 도발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그림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에로티즘 때문에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와 또 그의 작품들을 압수해 가요. 그리고 외설 혐의로 외설적인 작품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도 일정 기간 있어요. 더 치욕스러웠던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의 작품 한 점을 그 재판정 방청객들 앞에서 불태워버려요. 이건 분노와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순간인데요. 에곤 실레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로틱해도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상 외설은 아니다. 외설적 감상자들에 의해서 외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작품이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설적으로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에서 외설이 되는 뿐이다.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린아이였을 때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여기서 타락해 있었다는 건 성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성충동에 시달렸는지 잊어버린 것일까? 나는 잊지 않았다. 그 어릴 때의 감성이 지금 그대로 자기에게는 간직돼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흔히 어린애에게 무슨 성이겠냐 하겠지만 사실은 유아기 시절부터 성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죠.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할 뿐이 성적 충동이라는 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서로 노는 놀이들을 보면은요, 신랑 신부 놀이, 키스하고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의사놀이, 간호사놀이도 보면은 남녀가 서로 짝을 져서 엉덩이를 깎고 주사 놓는 걸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어린아이 때의 놀이 중에 남녀들이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묘하게도 어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그 신체적 접촉을 일정하게 멈추거나 자제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아는 거죠. 그만큼 성적 충동은 어릴 때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예술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에로티시즘이 주요 화두 중에 하나였었고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 왔다. 그런 점에서 에로틱한 장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외설이고 예술이 아니다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 욕구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이다.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부정하는 거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을 부정하는 자야말로 추잡한 인간이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행위다. 왜냐? 우리는 성행위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임신이라는 것이 성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부정하는 거고 인간을 부정하는 거다.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관능적인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미술작품에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소설로서는요, 이런 이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 관능적인 요소와 절제, 이것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한 인간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융합을 위한, 결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대표적인 작품을 꼽는다고 하면은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뭐 어떻게 뭐좀해도 될 텐데요.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지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그 번역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헤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두 가지 갈등적 요소, 한 인간 안에서 상존하는 갈등적 요소를 지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걸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나르치스, 또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골드문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책 제목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세는 이 책을 자기 영혼의 자화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신뢰의 자화상 속에 분열된 모습이 있었듯이 헤세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 분열된 감정, 이성과 어떤 감정의 분열이라든가 또 감정 내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겪었던 거죠. 실제로 헤세는 어릴 적에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14세에 부친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7, 8개월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죠.
골드문트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뭐 서점에서 점원으로 하기도 하고 배달부 역할도 하고 하면서 온갖 사회적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문학 수업을 스스로 쌓으면서 작가로의 길로 들어섰죠. 자기 그 안에 충돌하는 감정의 어떤 고충, 고통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는 예술로 승화했던 건데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의 줄거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죠. 나르치스가 좀 이성적인 걸 대변한다면 골드문트는 감성적이고 욕망적인 요소가 다분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골드문트는 그 엄숙주의에 찌들어 있는 수도원 생활, 신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오죠. 탈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돌면서 자기 성적 욕망을 포함해서 충동적인 욕망들 또 감정들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나르치스가 구사일생으로 구해서 수도원에 데려오는데,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끊임없이 두 가지 감정과 이성, 욕망과 어떤 절제,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골드문트 자신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실하면서도 관능의 향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여자와 남자, 떠돌이와 평범한 시민, 감정과 이성, 자유와 질서, 충동과 정신, 그 양자를 동시에 체험할 수는 없었다. 이거를 누리고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자 했지만 자꾸 하나만 선택하게 되고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를 밀려나더라 이거죠. 항상 어느 한쪽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어느 것이나 동시에 중요하고 열망할 가치가 있어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었다. 딜레마적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볼 때 골드문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다 지니고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자기 열정, 열망 이것이 소설 전체적으로 발휘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저는 예술을 통해서 조각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 예술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승화시켜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건 헤세 자신의 열망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이중성, 이성과 감성이 한 인간 내에 상존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감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좀 아까 헤세가 얘기했던 골드문트의 어떤 독백, 여자와 남자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 떠나고 싶지만 또 평범한 시민 정착도 하고 싶은, 또 감정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 한편으로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고자 하는 어떤 욕구와 떠나서 또 자유로움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또 충동적 욕구와 또 정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자신, 그것을 하나 속에서 융합하고자 했던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드러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를 분리된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 두 사람이 다 들어있잖아요. 나르치스적인 요소도 있고 골드문트적인 요소도 다 있죠. 그것을 모두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고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쪽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가 아니라 외발 자전거가 돼서 위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근데 그 중에서도 감성은 뭔가 격이 떨어지고 뭔가 천박한 것, 이성은 뭔가 세련되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 이런 식으로 둘을 분리시켜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자라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해왔고 또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인간상을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는 그 시민권을 박탈당했던 욕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되살려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중적이고 또 인간은 본래 분열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은 원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 우리 모두는 정신분열이고 다중인격이고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본래가. 그렇다면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자기 안의 분열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분열을 분열로 남겨두지 않고 그것이 서로 간의 승화를 통해서 결합의 상태로, 일상적인 결합의 상태로 나가기 위한 자기 조정, 자기 어떤 조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헤세라든가 아니면은 에곤 실레는 예술을 통해서 승화시켰다면 우리 모두가 물론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꼭 예술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활과 일상 속에서 두 가지 모두를 향유하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또 그런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에곤 실레를 매개로 감정의 자화상이라는 제 책 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화가와 소설 작품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감정들을 실내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은 우리가 그 충돌하는 내부의 어떤 감정의 풍부함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내 책 이야기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고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